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웨비나에 와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주제는 첫 집 구매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5가지 실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집을 사는 일은 정말 그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이게 뭐 쉽게 사고 파는 물건도 아니고, 또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신중하게 집을 고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에이전트로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실수들을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한 20분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니정, 그 론 브로커 사장님께서 론은 어떻게 받는 건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 건지, 그런 모기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그 챗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발표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제 이름은 이미화고요. 저는 남가주 지역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미화 이 리얼터를 치시면 나오고요. 제 유튜브에도 또 많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가 올라가고 있으니 예,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랑 1대1로 상담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챗에 칼렌더리 링크를 남겨놨으니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 상담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집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본인이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도 모른 채 집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연봉이 부부가 합쳐서 한 20만 불 정도 받으니까 내가 이 정도 가격은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DTI라고 들어보셨어요? DTI 이거는 나중에 Debt to Income Ratio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그 론 브로커 그 데니 선생님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본인의 인컴이 많아도 빚이 많으면 또 그만큼 또 론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빚으로 자동차 페이먼트나 아니면 학생 그 스튜던트 론이 많이 남아 있다던가 아니면 그 이혼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양육비를 내주시는 게 있죠. 그런 거나 크레딧 카드, 이 모든 것들이 다 빚으로 잡혀요. 그래서 미리 프리 어프루브를 받아서, 어,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느냐, 그거를 알고 집을 보러 다니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 프리 어프루브를 미리 받아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혹시나 그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미리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이름이 많잖아요. 김 씨가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순정 씨가 있고 김순희 씨가 있다면 이게 잘못된 정보가 엉뚱한 사람한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크레딧 리포트를 떼보시고, 이거는 내 게 아닌데, 이거는, 내 정보가 아닌데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미리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어, 본인의 그 크레딧 점수가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은, 뭐 적어도 한 6개월? 한 6개월 정도부터는 그 크레딧 리페어를 미리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 리페어를 하시면은 그 좀 짧은 기간 안에 그 크레딧 점수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미리 그런 크레딧 관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6개월이나 한 1년 앞으로 집을 사실 생각이 있다면 그게 빚을 많이 만들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차를 구입한다던가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많이 긁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빚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얼마에 집을 살 수 있나 미리 아시고 그 버젯 안에서 집을 보시게 되면 시간 낭비를 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본인이 론이 안 나와서 그 집을 못 산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도 아프고 또 집 보러 다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어느 정도 버젯 안에서 집을 살 수 있나. 그게 50만 불이 됐던 80만 불이 됐던 밀리언이 됐던 그 버젯 안에서 집을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딱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을 때 그 오퍼를 쓰잖아요. 그 오퍼를 쓸 때 프리어프로 레터, 프리어프로 레터도 같이 넣어야 돼요.
오퍼만 딸랑 넣는 게 아니에요. 오퍼만 딸랑 넣는 게 아니고 프리 어프로val 레터랑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가 뭐 10%가 됐던 20%가 됐던 내가 다운 페이먼트 할 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은행 잔고 증명서 그것도 같이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미리 준비를 해 두셨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딱 나타났을 때 오퍼를 넣으면 그 셀러 입장에서도 어, 셀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로 시리어스한 바이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오퍼가 accept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충분히,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들에 너무 집착을 해서 큰 빅픽처, 큰 빅픽처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을 보러 다닐 때 본인들이 하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죠. 집 크기는 얼마고, 방 개수는 몇 개고, 동네는 어떻고, 학군이 어떻고, 뭐 뒷마당은 좁고 넓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must have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빅픽처를 보시고 화장실이 조금 오래됐다던가 싱크대가 마음에 안 든다던가 문고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던가 아니면 뭐 화장실의 벽지가 마음에 안 든다던가 라는 이런 이유로 그냥 집을 패스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그 버젯이 한정되어 있는 첫 집 구매자일 경우에는 첫 술에 배부르기가 힘듭니다. 첫 집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드림 하우스를 사시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버짓이 1밀리언인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학군이 10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뒷마당도 넓고 집도 고칠 것도 하나도 없고 무브인 레디 컨디션이고 옆집이랑 같이 붙어 있지도 않은 싱글 패밀리 하우스 그런 걸 찾으시면 정말 없습니다. 없는데 하지만 좀 고쳐서 들어가야 하는 집들은 그런 집 1밀리언 버젯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군이나 집 크기, 방 개수, 아니면 집 뒷마당에서 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살면서 천천히 그 고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그 컨트랙트를 사서 집 고치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마음을 좀 넓혀서 생각을 하시면 그 본인의 버젯 안에서 꽤 괜찮은 집을 찾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제 주위를 보면 보통 한 세 번째 집에서 그 본인이 원하시는 그 드림 하우스를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헌 집을 사서 고쳐야 그 집의 에퀴티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같이 2년만 살다가 팔면 그 50만 불까지는 그 캐피럴 게인 텍스도 안 내니까 또 그 집을 팔아서 또 다운 페이먼트를 그 다음 집에 많이 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너무 많은 돈을 다 다운 페이먼트에 다 쏟아붓는다라는 거죠. 그 영끌해서 산다는 말이 있죠. 진짜 모든 돈을 다 끌어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특히 그 아파트나 콘도 같은 데서 렌트를 살다가 집을 사서 이사 가시는 분들은 그 집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소sor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세요. 그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그 수리 보수 비용들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그거를 되게 핸디하시다면 직접 고치시면 되는데 여기 그 캘리포니아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미국 어느 지역이라도 그 인건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 유지 보수 비용이나 그 이머전시 비용을 조금 이머전시용으로 그 비상금 같은 거를 조금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비용이 있어요. 저도 처음 집을 샀을 때 폭탄 세금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제 에이전트였던 사람조차 이 폭탄 세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줬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Supplemental Property Tax라는 거예요. 그 Supplemental Property Tax라는 게 뭐냐면 첫 집을 구매하시고 몇 개월 뒤에 그 Supplemental Property Tax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이게 그 집을 살 때 에스크로에서 그 재산세 계산을 할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셀러가 내고 있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 집을 파는 셀러가 오래전에 집을 사서 30만 불을 주고 사서 그 30만 불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산 바이어가 1.3 밀리언 130만 불에 샀다면
새로운 바이어는 이제부터 그 130만 불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크로에서는 그 현재 그 셀러가 내고 있는 그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니까 어, 집을 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또 재산세가 또 내라고 날라오면 그게 좀 황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새로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집을 4월에 샀고 현재 주인이 2025년 그 재산세를 오래된 낮은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냈다면 그 카운티 오피스에서는 2025년에 올라간 그 집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2025년도 재산세를 더 내라 하고 텍스 고지서가 날라와요. 이거는 집을 산 그 첫 해에만 날라와요. 왜냐하면 집을 사고 그 첫 해에 재산세가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 전주인이랑 지금 이번에 올해에 집을 산 바이어랑 그 재산세가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익에 대한 보충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만일 집을 사셨다면 그거에 대한 보충 세금을 내시고 2026년에 되시면은 그 새로 산 집 가격에 대해서 재산세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안 내도 돼요. 근데 그 집을 산 그 첫 해에 Supplemental Property Tax라는 고지서가 날라와요. 근데 그거를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던 분들은 이게 뭐야? 몇천 불을 왜 또 내라고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좀 많이 황당해 하실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주인이 집을 파는 사람이 얼마 전에 샀다가 금방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80만 불에 샀다가 지금 1밀리언에 판다고 한다면 재산세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바이어가 내야 하는 그 서플리멘탈 프로퍼티 텍스도 그리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실 때 꼭 확인을 하세요. 지금 현재 집주인이 내고 있는 그 재산세, 그걸 assessed value라 그러는데 그 assessed value가 얼마가 되는지, 그 assessed value가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그 가격이랑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재산세가 확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뭐 20만 불, 30만 불 아주 낮은데 본인이 이 집을 120만 불, 130만 불에 산다면 서플리멘탈 프로퍼티 텍스가 많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여분의 돈을 조금 좀 마련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이들 하는 실수가 그 홈 인스펙션을 건너뛰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2021년도나 2022년도 초반에 아주 핫한 그 셀러스 마켓이었을 경우에는 종종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정말 오퍼를 그 셀러가 유리하도록 써줘도 오퍼가 어셉트 될까 말까 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정말로 바이어가 집을 사기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오퍼를 쓸 때 바이어들한테 유리하게 오퍼를 쓸 수 있거든요. 그 홈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도 바이어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 이 비용은 바이어가 내시는 거예요. 근데 콘도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250불에서 300불 정도이고요. 하우스도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350불에서 한 600불까지 갈 수도 있어요. 또 지붕만 또 따로 보는 그 루프 인스펙션이나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는 그 하수도 있잖아요. 그 하수도가 막혔나 안 막혔나 보는 그 수어 인스펙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따로 돈을 내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어차피 이 집 뭐 고칠 집이니까 뭐 레노베이션 할 거니까 뭐 4, 500불 아끼고 뭐 하지 말지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꼭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 홈 인스펙터 그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거랑 우리 같은 사람이 보는 거랑 좀 틀리거든요. 저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점들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격을 다시 흥정하는데 쓸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한 그 트랜잭션 중에 250불을 주고 홈 인스펙션을 하셨는데 제가 집 가격을 5,000불을 더 깎아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인스펙션 리포트를 가격을 네고시에이션 하는데 그 레버리지로 쓸 수 있으니까 꼭 하시고, 그리고 또 요즘 그 마켓은 바이어가 좀 더 좋은 패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바이어가 좀 더 좋은 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면서 집을 사실 수가 있으세요. 2년 전만, 2, 3년 전에만 해도 그런 걸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바이어가 집을 사시기에 아주 좋은 마켓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 모든 거를 좀 감정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너무 자주 봐서 저도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이거는 바이어뿐만 아니라 셀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집에서 오래 살다가 집을 파는 셀러일 경우에는 이 집에 감정적으로 많이 어태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어도 마찬가지로 이 집에 들어갈 생각에, 이 집을 어떻게 꾸밀까? 이 방은 어떤 방으로 꾸밀까? 아주 많은 감정 이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큼 또 스트레스 레벨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기분 상하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뭐 셀러랑 바이어 사이에서 카운터 오퍼가 왔다 갔다 할 때 돈 1,000불, 2,000불 이거 가지고 너무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될 때가 있어요. 근데 셀러는 뭐 돈 10,000불을 더 써라 막 이러는데 바이어는 뭐 돈 10,000불 더 못 쓴다 막 이러고 서로 너무 감정적으로 대립하다가 결국 오퍼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감정 싸움을 하기 전에 정말로 이 집이 내가 원하는 집인가? 더 큰 빅픽처를 보고 지금 돈 더 10,000불을 쓴다고 하는 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셀러 입장에서도 본다면 바이어가 5,000불을 더 깎아달라고 하면 아니 내 집을 뭘로 보고 또 5,000불을 더 깎아달라고 하지? 5,000불을 더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에스크로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백온 마켓, 다시 마켓에 집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집을 만일에 셀러가 모기지를 계속 뭐 한 달에 5,000불씩 내고 있다면 다음 바이어가 나타날 때까지 매달 5,000불씩 모기지를 내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5,000불을 좀 깎아주고 집을 파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을 때는 셀러나 바이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에이전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이전트는 이런 감정 싸움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누가 더 손해고, 이런 걸 사실, 팩트에 근거를 해서 그런 분석을 해서 셀러나 바이어 분들을 설득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또 첫 집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많이 하는 질문들이 그러면 모기지를 어떻게 받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론 브로커, 론 전문을 담당하시는 데니정 사장님을 제가 또 이 웨비나에 모셨는데 또 이분이 론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많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자율에 관련된 질문이나 그리고 꼭 W2 인컴이 있는 사람만 모기지를 받을 수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W2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1099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이신 분이 있으신 분들이나 다 론을 받을 수 있으세요. 론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집을 살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데니 정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한 거를 지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은행 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3가지가 있어요. DTI, 인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얼마를 다운하느냐, LTV, 론 투 밸류, 얼마를 다운하느냐. 그 다음에 크레딧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아까 인컴이 어떻게 되느냐. 요 3가지를 알면은 이제 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LTV가 어떻게 되냐. 몇 프로 다운하냐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집을 구매하실 때 싱글 패밀리는 20%를 다운하는 걸 기본으로 해요. 그 다음에 콘도는 25%를 다운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50만 불, 여기 50만 불짜리 집을 펄처스 프라이스가 70만 불짜리 집을 20만 불 다운해서 론 어마운트가 50만 불일 때 이거는 LTV, 론 투 밸류가 71%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지금 LTV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많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융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LTV가 뭐 예를 들어서 70만 불짜리 20만 불 다운하면 LTV가 71이 되는 거죠. 이 LTV에 따라서 은행에서 융자가 승인되고 안 되고 물론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적게 다운하셔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LTV가 높아지는 거죠. LTV가 낮아질수록 은행 이자율이 좋아지겠죠. 예. 그 다음에 크레딧은 780 이상이면은 완전히 A 프라이싱이고 20점마다 크레딧 20점마다 레벨이
정해져서 620점짜 되시는 분도 집을 구매하실 수 있지만 780점 되시는 분보다 상당히 불리하겠죠. 이자 조건에. 예. 그다음에 인컴. 아까 이 선생님 말씀하신 DTI를 정하는데 잣대가 되는 인컴. 크게 두 종류가 있겠죠.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세전 그로스 인컴으로 그 DTI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 후 넷 인컴으로 DTI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융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컴이 적더라도 얼마든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자, 풀닥과 융자는 또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풀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 인컴 세금 보고 2년치 세금 보고가 기본입니다. 2년치 세금 보고가 DTI, 아까 DTI에 맞게, DTI는 보통 45에서 49를 보거든요. 이따가 뎁트 인컴 계산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풀닥인데 만약에 인컴이 많아가지고 3%만 다운해도 집을 융자 가능하실 DTI만 맞으면 융자를 적게 해서 다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VA론 군인 출신들 같은 경우는 노다운으로도 집을 구입할 수 있어요. 예, 크레딧은 풀닥 같은 경우는 680점 이상, 600 아까 20점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680점에서 780 요 사이 분들이 융자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스테인컴이라고 하죠. 세금 보고 우리가 표현하기로 세금 보고 없다고 하시는 분들, 세금 보고 없다고 하는 거는 세금 보고는 했지만 아까 DTI가 안 맞는 분들을 저희는 세금 보고가 없다고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은행에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제출 안 해도 20% 다운만 하시면 융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80%를 빌려주죠. 물론 풀닥보다는 이자가 0.5에서 1%가 높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요새같이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풀닥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세금 관세 때문에 막 이자가 출렁출렁 거리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세금 보고 없는 프로그램 이자가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투자용 집에 어떤 분이 뭐 30%를 다운했는데 투자용 집에 유닛이다. 이러면은 원래는 이자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 스테링 인컴, 난 QM, 난 퀄리파이 몰게지가 이자가 요새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풀닥이 좋은지 스테링컴이 이자가 좋은지 잘 맞춰서 들어가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융자를 신청하시려면 필요한 서류들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1003 미국은 이 서류들을 이렇게 넘버로 해갖고 이제 서류 번호가 있죠. 그래서 뭐 세금 보고 같은 경우 1040 그러면 그 자기 세금 보고한 거에 썸머리 한 걸 1040이라고 하죠. 그 1003는 이 론 신청의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3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리포트 저희 융자회사에서 뽑아드립니다. 그 다음에 텍스 리턴 2년치 그 아까 지금 요 밑에 1040가 나왔죠. 세금 보고 썸머리 된 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1120S라고 그 비즈니스 세금 보고가 따로 있거든요. 뭐, 그 다음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2년치 페이스탁과 그 다음에 W2. 요게 조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년을 일하셔야 되는데 2년 안 일하셔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학교를 다닌 거 예를 들어서 CPA 공부를 해갖고 CPA를 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면 CPA 학교 다녔던 거를 일한 걸로 쳐줘요. 그래갖고 첫 번째 페이스탑만 있으면 2년 일한 걸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도 되고 간호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전공으로 공부한 기간을 바로 취직한 분도 2년치 일한 걸로 간주해 줍니다. 그다음에 2년 어떤 분이 1년 일을 했고 몸이 아파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쉬었다가 다시 1년을 일했으면 1년 중간에 쉬었어도 저희가 편지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일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2months 뱅크 스테이먼이 필요하고요. 구비 서류 중에. 그다음에 집이 한 채 더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 집에 몰기지 스테이먼, HOA 스테이먼, 프로퍼티 텍스빌, 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TI 계산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어떤 분이 이제 70만 불짜리 집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만 불 다운해서 50만 불 론을 했을 경우 론투 밸류가 아까 71이 나왔죠. 근데 이분이 이 콘도를 사세요.
그래서 HOA가 350불. 그다음에 손님이 한 달 인컴이 13,000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다음에 또 이분이 자동차 페이먼이 1,000불이 있을 경우 DTI 계산하는 법을 옆에 보시면, 그다음에 이 DTI는 PITIA라고 해요. PITIA. 원금, 이자, 어, 재산세, 보험금, 재산세, 보험, HOA까지. HOA. 예, 그 다음에 그분의 또 그 자동차 페이먼이나 학생융자라던가,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페이먼, 이 모든 페이먼을 정했을 때 토탈 PITIA와 모든 페이먼이 이분이 4,465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13,000불 월로 나누면 이분의 한 달 인컴이 5,565불. 요거를 나누면 DTI가 아유 외시대 DTI가 42%. 40, 여기 지금 여기 가려져 있을 겁니다. 예, 예, 42.8%. 42.8%가 되는 거예요. 요게 49가 넘어가 버리면 론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49 밑으로. 그 W2 같은 경우는 49까지 봐주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45까지 밑으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3,000불을 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페이먼이 있을 때 은행에서 풀닥으로 퀄러파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풀닥으로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스테디 인컴으로 융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외국인 융자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소셜 번호가 없거나, 그다음에 미국의 영주권 시민, 원래는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자 외에는 원래는 다 외국인 융자로 융자를 해야 되는데, 소셜 번호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셔서 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받으신 분들은 2년 동안 일한 크레딧과 인컴 보고를 하면은 여기서 레지덴셜로 융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소셜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외국인 융자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융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 그 전자여권만 있으면, 은행에 미국의 어카운트만 있으면 융자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부러 영주권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크레딧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또 외국인 융자로 프로그램으로 해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2년 히스토리가 안 맞기 때문에 크레딧이. 미국에는 듀렉랜더를 가시면 훨씬 편하다고 손님들이 이자나 조건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미국 전체 융자의 4분의 3이 저희 같은 브로커를 통해서 융자를 하고 있어요. 은행도 똑같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자기네들도 리테일로 받지만 저희한테 홀세일로 더 싼 이자를 줘요. 그래서 저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홀세일로 받아갖고 손님한테 드리는 게 직접 가시는 것보다 더 싸요, 저희가. 음.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직원들 또 커미션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은행은 이렇게 이 날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손님들이 서류를 늦게 주고 막 이러면 우리 같은 브로커는 한 달 에스크로를 여는 이유는 융자가 한 달 걸리기 때문에 보통 융자를 에스크로 한 달을 여는데 한 달 안에 맞춰갖고 99% 끝내거든요. 근데 은행은 이런 날짜 개념이 없어요. 손님이 서류를 늦게 주면 빨리 보채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통 45일 막 이렇게 넘어가고 되면, 셀러 마켓 같은 경우는 셀러 에스크로 열어서 한 달 만에 집값이 10만 불이 올라. 그러면 날짜를 하루라도 놓치면 셀러는 캔슬을 하겠죠. 왜냐면 다 되돌아서 집을 팔면은 10만 불 더 음, 받으니까. 음, 그러면은 손님들이 은행을 향해서 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음, 로스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은행은 저희 같은 브로커를 통해서 노트를 팔아갖고 이걸 모아서 음, 월스트리트에서 팔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여기 스트럭처 구조가, 미국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브로커들을 은행 인베스터들은 더 선호해요. 예. 음, 그러니까 저희한테 더 싼 이자를 주죠. 그러니까 네. 융자 에이전트가 맘먹고 정말 은행하고 비교를 해서 싸게 드리려 그러면 훨씬 더 싸게 드리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그 음, 다음에 아까 위의 조건들이 충족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DSC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DSCR 프로그램은 장점이 뭐냐면 모든 인컴을 안 봐요. 소득을 안 봐. 그리고 렌트 인컴과 아까 말씀드린 PITEA가 딱 맞아떨어지면 융자가 대출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자가 비싸고,
그다음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한 50% 이상 다운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쌀 때는 이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가 좋았는데 왜냐하면 렌트 인컴이 많은 이자가 싸니까 렌트 인컴과 페이먼이 잘 맞아 떨어지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자가 높아서 50%는 다운해야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왜 되게 집을 싸게 사시고서 이거 되게 집값은 싼데 렌트가 높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예를 들어 사우스 LA 같은 경우는 조금 테넌트들이 골치 아프지만 캡이 좋기 때문에 렌트 인컴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DSCR이 뭐 30%만 다운해도 DSCR로 되는 집들이 있어요. 간혹. 음, 예, 이 그렇죠. 프로그램은 장점이 또 뭐냐면 모든 융자는 개인 이름으로밖에 못 하는데 DSCR은 LLC 이름으로 가능해요. 음, LLC 이름, 법인 이름으로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 to 8 유닛까지도 DSCR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은 4 유닛까지가 레지덴셜로 간주가 돼서 4 유닛 이상이면 커머셜 론을 해야 되는데 커머셜 론은 이자도 비싸고 기간도 5년에 한 번씩 혹은 7년에 한 번씩 재융자를 해야 되고 커머셜은 감정서부터 여러 가지 이자 조건이나 모든 게 안 좋기 때문에 A 유닛보다 4 유닛이 어떨 땐 더 싸요. 왜냐하면 나중에 유동성 다시 되팔 때도 4 유닛 레지덴셜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3% 다운하고도 4 유닛을 사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파실 때도 용이하기 때문에 레지덴셜 4 유닛 밑에까지 선호하는데 이 DSCR은 A 유닛까지도 레지덴셜 론으로 융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되게 잘 이용하면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죠? 음, 음. 예. 그다음에 싱글 패밀리와 그다음에 멀티 유닛을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는지 혹은 어떤 게 유리한지 요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저희가 이걸 구분을 해놨는데 싱글 패밀리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지금 아까 론 어마운트가 56만 불 되는 싱글 패밀리를 이렇게 지금 페이먼하고 텍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렌트 인컴을 여기 렌트 받는 인컴의 75%를 인컴으로 쳐주거든요. 그래서 DTI가 모자르는 경우는 아까 풀닥으로 안 될 경우 DTI가 모자랄 때 45% 미만이니까 44.9로 계산을 했거든요. 렌트 인컴의 75%까지 인컴으로 쳐주기 때문에 71만 불에 12,975불이 PITI라고 하면은 여기 렌트 인컴에 모자르는 부분만 자기 인컴으로 되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유닛 같은 경우 인컴이 좀 모자라도 렌트 인컴을 보태서 글로벌 인컴하고 합쳐서 DTI를 맞춰서 유닛이 어떨 땐 유리할 때가 있겠죠. 네, 제가 여기서 예,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집을 살 때 이제 네, 4유닛을 샀어요. 네, 네, 뭣도 모르고 4유닛을 샀는데 이제 저는 그냥 그 융자를 받는 게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융자를 받나 4유닛을 융자를 받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바야 차라리 4유닛을 사는 게 낫지. 왜냐면 제가 한 유닛에서 살고 다른 3 유닛에서 렌트를 받으면 그만큼 모기지 내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샀거든요. 근데 요즘 같이 좀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하우스 해킹이라 그러죠. 저는 그게 하우스 해킹인지도 모르고 하우스 해킹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걸 하우스 해킹이라 그래요. 그래서 렌트 유닛을, 렌트를 줘서 그 렌트 비용을 받아서 내 모기지를 충족을, 그러니까 보탤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요즘에 되게 어포더블한 가격이 그러니까 집 가격이 되게 어포더블 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론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3 유닛을 경우 이렇게 그로스 인컴 대비 아까 75%를 그러니까 3 유닛에 2천, 3천 불, 2,700, 2,700 렌트 인컴 나오는 집이 8천 다 합치면 8,400불인데 여기에 75% 인컴을 인정해 주니까 6,300불의 내 인컴을 더해서 DTI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예. 지금 네. 질문을 네. 그 챗에 네. 남겨주신 분이, 그러니까 모니카 씨가 챗에 음, 풀 캐시로 사면 몇 프로 정도 내고 하는 게 평균적인가요? 라는 그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음. 이거는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풀 캐시로 집을 사시면은 모기지를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몇 프로를 내고 산다라는 게 이 질문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그래서 모니카 씨가 다시 한 번 더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그리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 있으시면은 그
뭐 손 드는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 챗에다가 올려주시면 음, 저기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니카 씨가 말씀하시는 게 그 풀캐시로 내면은 그 가격 그 모기지가 아니라 그 가격을 어느 정도 내고를 할 수 있나 그거를 음, 음, 여쭤보셨는데 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거는 보통 그 풀캐시로 하면은 조금 더 깎아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 예, 그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예. 그 샘 씨 제가 그 언뮤트 하시고 예, 질문하세요. 아, 네. 혹시 네, 아까 말씀해주신 DTI가 네, 제가 매달 내는, 제 질문이 원래 제가 월급 받는 거에 몇 퍼센트 정도가 몰개지로 내는 게 적당할까요? 였는데, 네, 그 DTI 47.5%가, 45%가 예. 그거랑 똑같은 말일까요? 그건 사람에 따라 틀리죠. 어, 그러니까 저희는 론 퀄리파잉만 얘기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그로스 월급 받으시면 그로스 인컴의 반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불을 버는데 1년에 10만 불을 버는데 1년에 5만 불 이상을 지불 페이먼트 할애한다면 우리는 너한테 론을 못 주겠다예요. 옛날에는 30%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많이 집값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서 45, 49 월급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49까지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10만 불 버는데 집값으로 6, 7만 불을 내면 너는 뭐 먹고 살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면 론을 못 주겠다예요. 예. 여기서 말씀, 얘기하는 예. 인컴은 그로스 인컴이겠죠? 그러니까 월급 받으시는 분은 그로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넷인컴, 다 떨구고 난 넷인컴. 예. 그러니까 그게 모자르신 분들은 아까 저 렌트비 같은 경우 투자용직 같은 경우 렌트 인컴도 쓰는 거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혹시 네, 그 짧은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 아까 보여주신 예시에서 그 네, 싱글 패밀리 하우스랑 네, 3유닛 하우스의 가격차가 네, 한 15만 불 정도인데, 네, 그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격차가 얼마 나지 않는 건가요? 이게 그냥 가정집이랑 3유닛 하우스인데 그 정도 가격차가 많이 나지 않나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저는 이제 LA 그 남가주를 중심으로 하니까 LA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밀리언을 해도요. 만일 두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뭐 110만 불, 120만 불 그렇게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현재 제가 볼 때 A인 유닛 그러니까 그게 예,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뭐 150만 불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4유닛도 150만 불짜리가 있어요. 그 네네. 사람들이 부유한 분들은 일반 가정집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가 보네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거는 사람들만의 그 니즈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른 테넌트랑 같이 사는 게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뭐 내가 모기지를 많이 내더라도 나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 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또 특히 쌤 씨 같이 이렇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하우스 해킹을 많이 해요. 오히려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사더라도 방 4개짜리, 5개짜리 사셔가지고 내가 한 방을 쓰고, 다른 방들은 내가 방마다 방 뭐, 한 방에 뭐 1,000불씩 주고 이제 렌트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예.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집값이 어포더블한 가격이 아니어가지고 또 하우스 해킹을 또 많이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 예. 그러면 저기 희전 씨 저기 언뮤트 하시고 잠깐만요. 제가 언뮤트 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희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아까 렌트 인컴 생길 경우에도 DTI 뭐 론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싱글 패밀리 사갖고 네, 거기 보면 싱글 패밀리로 됐는데 이렇게 방 하나라든지 이렇게 만들어갖고 종종 그런 집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렌트 인컴으로 안 받을 수 쳐줘요. 안 있다. 쳐줘요. 아, 실제로 그러니까 요새 이제 집이 LA의 집들이 이제 모자르잖아요. 막 불도 나고 3만 채가 불이 나가지고 LA의 집들이 그다음에 LA는 대도시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자꾸 대도시로만 몰리잖아요. 시골에 가면 사람들 없어요. 계속 대도시는 공급이 모자라요. 가뜩이나 공급이 모자른데 불까지 나서 더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LA에 규제 완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싱글 패밀리 마당에 그 ADU라고 하죠. 이렇게 게스트 네. 하우스 이렇게 져서 이렇게 져가지고 렌트들 많이 주는데 이거를 인컴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집들은 실은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난QM 스테리 인컴으로 사실 수 있죠. 인컴으로는 쳐주진 않아요. 싱글 패밀리는.
그러면 내가 싱글 패밀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사는 거는 쳐주죠. 거기에 렌트 인컴을 쳐주죠. 제가 사고 네, ADU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안 돼. 그러면 네, 예, 아까 우리 론을 받았을 때 2년치 세금 부고 W2 네, 페이스탑 하는데 네, 페이스탑은 있는데 이거를 세금 네. 부고를 안 했어요. 근데 1년 이상은 다녔어요. 이런 것도 론 받을 때 적용되나? 세금 보고를 안 한 거는 적용이 안 되죠. 우리끼리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이 선생님을 하열해 갖고 월급을 책을 주면 페이스탑이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스톱 그냥 손글씨로 쓴 그건데 우리 이 선생님이 그거를 인컴을 보고 안 한 거는 인정을 안 해요. 세금 부고는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은 IRS에다 얘가 인컴을 우리가 뭐 만불 번다고 은행에다가 신청을 했을 때 은행은 IRS에다가 4506라는 폼에 우리가 사인을 해요. 그러면 IRS에다 얘가 한 달에 만불 버는지 맞는지 IRS 확인을 해보거든요. 하루면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세금은 월급은 그렇게 실제 벌지만 요 진짜로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자바의 뭐 디자이너라든가 캐시반 월급반 이렇게 캐시반 책반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실제 인컴은 만불인데 책은 5천 불만 받아서 5천 불만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벌어도 세금 보고한 것만 아까 DTI 계산에 넣을 수가 있죠. 음, 네. 예. 그런데 너무 겁내실 필요가 없는 게 아까 그 스테링컴 이자가 요새 너무 좋아요. 어, 어, 30% 다운하시면 6.5짜리도 있어요. 지금 오늘 풀닥 기준으로 이자가 6.75인데 스테링컴으로 6.5짜리가 있어요. 음. 너무 좋잖아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예. 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다운페이가 없으신 거죠. 그럼 다운페이가 그렇게 다운페이가 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한 3, 40% 되는데 예, 오늘 집값이 비싸잖아요. 막 네, 80만 불, 90만 불 했을 때 음, 그러면 50만 불의 론을 받는다 치면 예. 이것도 인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인컴이 없어도 아까 20% 이상만 다운하면 인컴이 없어도 론을 해준다니까요. 그 들어오는 렌트를 보고, 그쵸? 아니요. 응. 난 들어오는 스테리 렌트를 보고 하는 인컴은 게 아니고요. 음. 렌트랑 관계없이 100만 불짜리 집에 20% 이상만 다운하면 80만 불 론을 해준다니까요. 음. 80만 불 론을 받으려면 네. 인컴이 없고 렌트 인컴도 없어요. 그럼 뭘로 받아? 그래서 세금 보고를 은행에서 보지 않겠다는 거는 우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의 인컴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리드 예. 인컴을 인정해 주겠다고. 다운페이, 그 대신 다운페이를 3%, 5%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죠. 20% 이상을 다운하면 네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에 2만 불을 번다 그러면 그걸 믿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운페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이 100만 불짜리 예를 들어서 70만 불 아까 100만 불짜리 집을 아까 30만 불 다운하고 70만 불을 빌려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70만 불 아까 DTI 계산해 보면 70만 불을 론을 하려면 한 달에 13,000불을 아까 벌어야 퀄리파이가 됐잖아요. 대충. 그 정도 못 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13,000불 보고 안 하고 나는 한 1년에 뭐 5만 불밖에 보고를 안 했어.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13,000불 번다고 해도 은행에서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론해 주시는 그 회사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다는 거죠? 예, 예. 보고를 그러면 한다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그걸 인정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잘 편지랑 잘 써갖고 메이크센스 되게 만들어서 보내면 은행에서 표정을 이쁘게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볼 땐 30% 다운한 사람이니까 절대 페이먼을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페이먼을 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율이 은행보다 많이 차이 나고 세지 않나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원래는 더 1%, 0.5에서 1%가 원래는 더 비싸야 되는데 요새 이 풀닥의 이자가 너무 출렁거리기 때문에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아까 6.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훨씬 더 싸요. 스테링컴이 더 싸요. 되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지금. DOA의 그랜트 프로그램 예. 17,500불
네. 대신해주는 것도 연결됐나요? 그건 안 돼요. 음,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풀닥 그랜트 주는 프로그램들은 모든 게 풀닥이 DTI가 맞아야지 돼요. 네. 네네. 예. 네. 알았습니다. 그 이제 모니카 씨가 또 질문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네. 예, 모니카 씨 질문해 주세요.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잘 네, 들려요. 잘 아, 들립니다. 네네네. 그 투자용이랑 그냥 거주용이랑 이제 구매했을 때 융자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뭐가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네. 투자용 당연히 오너 아큐파이를 선호해요. 은행은 싱글 패밀리의 은행이 제일 좋아하는 손님 싱글 패밀리의 25% 이상 다운하는 거주용. 크레딧 좋고 응. 본인이 들어가 사는 거주용. 사람 제일 예. 좋아하죠. 그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콘도를 그다음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아까 싱글 패밀리는 20% 다운하면 제일 좋은 조건을 살 수 있고 콘도는 5% 더해서 25%를 다운하라고 유도를 하죠. 왜냐하면 콘도 같은 경우는 나의 잘못 없이 HO에서 뭐 누가 손님이 와서 넘어지거나 이러면 은행 입장에서 볼 땐 골치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남한테 빌려주는 집을 그 다음에 싫어하겠죠. 내 인컴은 되는데 얘가 렌트를 안 내면 내 손님과 관계없이 나는 보지도 못한 손님 때문에 페이먼을 못할 수 있다고 은행은 생각하기 때문에 싱글 패밀리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싱글 패밀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이 안 좋아한다는 건 이자를 올려서 내 그 리스크를 은행은 입장에서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패밀리인데 투자용 집은 이자가 한 0.5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네, 싱글 패밀리인데 유닛은 거기서 조금 더 또 높아요. 네. 예, 근데 그렇지만 다운페이를 많이 하면 또 그게 상쇄돼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투자용 집에 예를 들어서 한 50% 다운한다. 그럼 거의 별 네. 차이 없어요. 한 0.25 아, 25 정도 더 이자가 높죠. 네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대신에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용 집은 그 인컴 모자랄 때 거기 렌트 인컴을 쳐주니까 DTI에 네, 도움이 되겠죠. 예, 네, 예, 네, 데니 선생님, 제가 질문이 네, 있는데요. 이건 네,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네,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사셔가지고 그 네, 오렌지 카운티에 예, 지난 2년 동안 에어비앤비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그 profit and loss, 그 예, profit and loss에 대한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다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것만으로 어떻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하신 그 DSCR 예. 어떤 그런 론이 나올 수가 있나요? 세금 그 인컴을 세금 보고 네, 하셨으면. 예, 예, 네.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렌팅 그거는 나도 그러니까 그, 그 롱텀 테넌트한테 준 게 아니라 그냥 예, 에어비앤비를 돌리신 거예요. 숏텀 예. 렌트로. 그래서 2년 동안 하셨죠. 2년 등록을 네네네, 2년 하셨죠. 동안. 예, 2년 이상. 예, 예. 그래서 그 한 달에 평균적으로, 그 성수기 때는 좀 인컴이 많으실 테고, 예, 비수기 때는 좀 인컴이 덜하겠죠. 예, 하지만 그걸 에버리지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0불의 렌트가 들어왔다. 네. 그 은행에서도 그 에버리지로 한 달에 5,000불 렌트를, 안, 그 안 인컴으로 돼요. 쳐줘서, 안 돼요. DSCR은 응, 응. 우리가 DSCR은 일단 풀닥이 아니잖아요. 스테일 네네네. 인컴인데 렌탈 설베이가 나가요. 렌탈 서비스요? 설베이. 그러니까 감정사가 예, 예. 그 집에 원래는 예를 들어서 그 주위의 집이 100만 불짜리 집인데 그 음. 주위에 평균 에버리지로 렌탈 인컴이 4,000불이다. 그럼 그 이상은 인정 안 해줘요. 아, 오케이. 렌탈 설베이의 예, 기준을 예, 해요. 예. 예, 실제로는 왜냐면 에어비앤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에버리지 렌털보다 조금 더 벌고 싶어서 많이 에어비앤비 벌죠. 더 쇼텀을 많이 하시잖아요. 벌죠. 더 많이 수수료. 벌잖아요. 예. 쇼텀을 하면. 예. 2배 이상 벌잖아요. 예, 많으면 2배까지도 가죠. 예. 예, 그걸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롱텀 테넌트 그거를 기준으로 잡는다. 은행에서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설베이. 최대한 세이프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거겠죠. 예. 네. 예. 그래서 감정사가 렌탈 설베이가 나가서 예, 예, 그 예. 주위에 렌탈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거까지만 인정해 주죠. 음.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지금 질문하실 분들은 다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챗에 그 링크를 남겨뒀는데, 혹시 뭐 또 저랑 같이 1대1로 그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네. 이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배진 오늘 좀 선생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